안녕하세요.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팔아 노후를 준비했던 58배 한 주부.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사람, 그리고 믿었던 세상에게서 무너졌던 그날 이후. 그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아마 여러분도 한 가지 생각이 남으실 겁니다. 내 인생에도 아직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남아있구나.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58해를 살아오며 제 손으로 밥 벌어먹고 제 두 발로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있었어요. 아이들 다 키워보내고 나니 남은 건 노후와 통장 잔고뿐이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래 붙들고 살던 아파트를 팔자는 남편의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팔면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면 살림도 한결 가벼워질 거라고요. 매매 계약서를 앞에 두고 펜을 쥐었을 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30년의 시간과 냄새와 계절이 한 줄의 서명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은 떠나보내도 삶은 남아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팔고 상가 건물을 사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중개업자는 입지가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임차인 수요가 끊기지 않는 자리고 임대료도 차근차근 올릴 수 있는 구조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겨울 끝자락에 스며드는 봄볕 같았어요. 대출을 보태 계약을 마쳤고 통장의 숫자가 출렁이는 것을 보며 저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이번엔 우리도 편해질 차례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어요. 임차료가 날짜에 맞춰 들어오고 건물 관리비를 내고도 생활비가 남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고 남편은 점심에 국수 대신 고기를 시켰습니다. 이것 참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여유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렸습니다. 1층 카페가 장사가 안 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자리 비었다가도 금세 다른 업종이 들어오겠지 하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 옆칸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을 고민 중이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공실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그러나 집요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둘째 달엔 대출 이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동 이체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함께 툭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장부를 펴고 연필로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임대료가 하나 줄거나 둘 줄면 현금 흐름이 역전된다는 사실이 또렷이 보였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유한 것은 건물 한 채가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얇은 균형 하나였다는 것을요. 저는 주말마다 임대문의 전단지를 손에 쥐고 거리를 돌았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임대 안내 문구를 닫고 또 닦았습니다. 그 와중에 관리업체 직원은 리모델링을 조금만 손보면 금세 나간다며 비용 견적을 내밀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더 쓰면 더 벌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이 가라앉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부엌 등만 켜놓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다고, 그게 진심이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떠나보내며 울지 않으려 애썼던 그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미래가 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미래는 유리창에 비친 어둠처럼 불분명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중개업소에 들렀을 때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매물을 소개해주던 그 사람이 휴가라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애써 넘겼습니다. 사람이야 일이 있겠지 하고요. 그러나 그날 저녁 다른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를 타고 쌓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계약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 실제 조건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대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던 것들이 마치 숨바꼭질 끝에 모습을 드러내듯 선명해졌습니다. 제 불안은 분노로, 분노는 곧 후회로 변했습니다. 왜 더 묻지 않았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달콤한 말에 기대어 제 삶을 건 선택을 했을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다고요. 애써 외면했던 진실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제게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매서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텅 빈 유리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손에 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이 문을 어떻게든 다시 열어야 한다고, 제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출 상환일은 돌아오는데 들어올 돈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괜찮다며 허허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은행 어플을 열어 잔고를 확인하고 지출 내역을 줄 세워봤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비어있는 1층 가게는 점점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나가 유리문을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 깨끗하게 만들어놨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임대문의 전화는 한 통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저 문자 한 줄만 남았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신규 입주 어렵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있자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그럴수록 더 세게 나갔습니다. 건물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금방 나간다며 리모델링을 강행했죠. 저는 겁이 났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엔 지금 물러서면 끝이다라는 두려움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적금을 깼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각난 지폐처럼 흩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 느꼈던 자유는 이미 사라졌고 대신 빚이라는 족쇄만 남았죠. 그 무렵 중개업소에 들렀습니다. 그때 건물을 소개해줬던 남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번호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갔지만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민원이 들어왔던 자리라고요. 이 지역은 장사가 어렵기로 유명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그 이야긴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이 자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셨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다고요. 우리 둘 다 속은 거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지만 그 누군가에 제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연락이 닿지 않던 브로커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몇몇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의 웃음, 그때의 말투, 손에 쥐어주던 명함 하나까지도 다 속임수였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이건 확실한 투자예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꽉 끌어안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잃은 거라고요. 새벽이 다가올 때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마주해야겠다고요. 피하고 숨고 남의 말에 기대어 살던 나를 끝내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세워야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직접 임차인을 찾고 계약서를 읽고 세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배움이 있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쉽게 호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라졌던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제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전화를 받던 순간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 5시쯤이었죠. 휴대전화 화면에 뜬 낯선 번호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혹시 그 건물 계약하셨던 분 맞느냐고요. 그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달 넘게 소식이 끊겼던 그 사람. 내 전 재산을 걸었던 그 거짓된 미소의 주인공이었어요.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분노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병원이지? 그 한마디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로 제게 투자서를 내밀던 그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보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분명 그였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야윈 얼굴, 손등에 꽂힌 주사 바늘, 피곤에 짓눌린 눈빛.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고요. 처음엔 자신도 속았다고 했습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사기 구조였다고요. 그 역시 윗선에게 당했고 버티다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허탈함, 그리고 이상한 연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요? 우리 가족의 삶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든 걸 잃었다고요. 집도 사람도 이름도 다.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나만 잃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가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진 거였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욕망의 한 조각이었다는 거요. 병실을 나와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먼지들이 내 인생 같았어요. 빛이 닿을 땐 반짝이지만 바람이 불면 금세 흩어지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봤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봤다고요. 그 사람 나보다 더 초라해졌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임대문의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먼지를 닦았습니다. 이젠 이곳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 손으로요. 두려웠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 첫 줄을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결정한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듯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에도 시험은 찾아오더군요. 그날 밤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체납이자 납부 요청서.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던 제 발밑에 또 다른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부터라는 걸 그때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도착한 붉은 고지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체납이자 납부 요청서. 딱 5글자였지만 그 글자들이 제 심장을 꽉 조여왔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은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물러서면 우리에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남편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은행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연장, 이자 감면, 구조 조정.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창구의 직원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용도, 담보, 수익률,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중한 미소 뒤에 숨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 길로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닌 건물의 수익 구조가 이미 한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관리비, 대출이자, 세금, 공실 유지비까지 모든 숫자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몰랐던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두려움보다 뚜렷한 각오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건물을 팔지 않기로요. 대신 직접 발로 뛰어 세입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상가 인근의 상권을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카페 대신 생활형 업종, 프랜차이즈 대신 개인 자영업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또 잔인하더군요. 다들 어렵다. 요즘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낡은 전단지를 들고 제 앞에 선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베이커리를 준비 중이라며 임대 조건을 묻더군요. 그녀의 손은 거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하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건 조금 낮추더라도 계약하자고요. 지금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며칠 뒤 그 젊은 여성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실이었던 1층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길가를 지나던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케이크 진열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살아있는 건물이구나. 그제야 비로소 제 안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납입 지연이 누적되어 이자가 늘어났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는지, 얼마나 간절히 다시 일어서려 애썼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반복했습니다. 기한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진 2층 창문 위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베이커리 주인은 늦은 시간까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지켜내는 싸움이구나. 저는 다시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버티는 것도 용기다. 내가 끝까지 버틴다면 언젠가 빛은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 한 줄을 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 결심을 시험하듯 또 다른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등기 봉투 속에는 경매 개시 통지서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모든 걸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도착한 등기 봉투를 열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서. 붉은 글씨가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종이를 제대로 붙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끝인가? 이제 정말 다 잃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천히 흘러나오며 공기 속에 섞여갔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보이더군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뒷모습만 남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엔 젓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남편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잠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고요. 그 말이 제 안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이자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요.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제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춰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드리겠다고요. 그 일주일이 제겐 기적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다시 계산했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은 팔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어제까진 두려웠지만 이제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내는 싸움, 내 이름을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 불빛이 꺼진 채로 텅 빈 2층이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팔까, 버틸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건물은 내가 세운 것이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날부터 저는 진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문의했고 공공임대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습니다. 세입자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5통, 10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대부분 거절이었지만 15번째 전화에서 기적처럼 답이 왔습니다. 작은 헬스장이 입주를 희망한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날 밤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내 건물로 들어오겠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그토록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헬스장 대표와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1층 베이커리의 따뜻한 빵 냄새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2층에선 운동기구 조립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렇게 제 안의 절망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자 일부가 미납된 상태라 다음 주까지 상환이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현실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하루에도 희망과 절망이 몇 번이고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작은 계약서 한 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무너졌었지만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버틸 겁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 담당자였습니다. 제 신청이 최종 승인되어 상환 일정이 유예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행에서 온 승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죠. 그동안 잠들지 못했던 밤들이 스쳐갔습니다. 새벽마다 통장을 확인하며 가슴이 조여오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순히 안도할 틈을 주지 않더군요. 며칠 뒤 또 다른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세금 체납 고지서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쌓여있던 재산세와 관리비, 그리고 미납된 유지 보수비까지 합쳐져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 3군데씩 발품을 팔았습니다. 중고 물품을 팔러 나갔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청소일과 도배일을 도왔습니다. 손끝에 물집이 잡혀도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돈보다 마음의 싸움이었거든요. 버티면 언젠가 길이 보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1층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이 빵 한 봉지를 들고 제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아침마다 남은 빵인데 그냥 버리긴 아깝다며 내밀더군요.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건물도 내 삶도 천천히 숨을 되찾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사 갈까? 도심에 살기엔 이제 너무 벅차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순간이 온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이제 막 불이 켜졌는데 지금 떠나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거칠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던 손, 그리고 이제는 제 싸움에 함께해주는 손이었죠. 그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이번엔 절대 놓지 말자. 며칠 뒤 헬스장 대표가 찾아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회원이 늘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건물 전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층의 운동기구 소리가 울리고 1층에서 빵 굽는 냄새가 올라오고 오랜만에 살아있는 건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고 그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집을 팔던 날 내가 원했던 건 이런 평온이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찾아버렸구나 하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찾았으니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저를 속였던 그 브로커가 다시 연락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회복됐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운명은 또다시 저를 그 사람 앞에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마지막으로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용서든 진실이든 어떤 것이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고요. 그날이 제 인생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낯선 겨울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람, 그를 다시 만나러 간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귀 옆까지 뛰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미움이 올라올까, 아니면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가 터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져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건넬 힘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올 줄 몰랐다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고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모두 잘못이었다고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문제였다고요. 처음엔 좋은 기회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꼬이자 그는 저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결국 자신도 그 거짓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싶지도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허망했습니다. 그가 내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노후엔 이런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 말에 기대어 도장을 찍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욕심을 지닌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남은 돈이 조금 있다며 그걸 돌려드리고 싶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괜찮다고요. 그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라고요. 그 말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 봤던 그때의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진심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떠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 같았습니다.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그러나 확실히 존재했던 빛. 병원을 나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고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요.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도 나도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은 쉬어가자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아야지. 잠들기 전 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 한 줄을 적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제 안에 피어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싶을 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 건물 앞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듯 건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공기 속엔 빵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두고 간 흰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전단지인가 싶어 그냥 지나치려다 봉투 위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순자님께. 글씨체가 낯설었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편지와 얇은 서류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떠올렸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어딘가 모를 책임감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몇 개의 문서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공동 투자자 명단과 함께 그가 은닉해 두었던 계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엔 작게 적힌 글이 보였어요. 당신의 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잃었다고 믿었던 돈의 일부가 정말로 아직 남아 있었다니.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돈이 돌아온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과 마음의 상처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는 여전히 빵 굽는 냄새가 나고 2층에서는 헬스장 음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돌아온 돈은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깨달음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다고요. 우린 충분히 견뎠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돈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기로요. 누군가의 시작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겪은 실패와 배움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랐습니다. 기부 약정서에 사인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잃은 게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세우게 한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모든 이름은 결국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그리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처럼요. 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 속엔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녹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참 따뜻했습니다. 손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가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자신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다시 걸을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삶의 무게에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 한마디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공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